자, 이제 포아이즈의 시선을 독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독일입니다. 소련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계속해서 골치 아픈 문제가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제가 먼저 독일군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독일군의 작전 중심이 얕았다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절대적인 그 중심이 얕았다기보다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으로 깊은 그 전략 중심 때문에 나타난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와 프랑스 전역을 분석했던 독일군 내부 보고서에도 보면은 재정비 없이 우리 전차 부대가 기동전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400km 정도로 상정을 합니다. 근데 소련 침공에서 독일군은 최소 800km, 최대 1200km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독일군의 작전 개념이 상정한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였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소련의 3명의 최강 장군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소련의 장군 유명한 사람이 이제 거리 장군, 동장군, 진흙 장군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 장군이 네.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문 장군도 있다면서요. 문 장군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오죠. 그다음에 소련의 어떤 가지고 있던 사회 경제적 인프라 수준이 독일에겐 또 약점이었어요. 소련은 도로망 자체도 부족한데 포장도로 비중도 대단히 낮았다. 그러니까 소련 전체적으로 한 136만 킬로 정도의 도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6만 4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4.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진흙 장군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흙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독일군의 보급 병참 문제의 약점으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 문제가 되게 될 것 같고, 결국 또 이제 부대가 들어간 다음에 보급을 해주려면 철도 교통이잖아요. 네. 철도도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표준계를 썼다면 소련 쪽은 이제 광괴를 썼기 때문에 계속 물자를 조달해줘야 되는데 철도가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네. 철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된 철덩어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축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축을 달아서 바꾸면 관계 갔다가 표준계 갔다가 안 돼요. 그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의 문제가 있을 텐데. 쉽지가 않아요. 어. 이게 그런 열차가 아주 극소수가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열차라는 거는 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짐을 싣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도 보면은 쇳덩어리를 갖다가 단조를 아주 단단하게 해갖고 그냥 통짜로 다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축 간격을 갖다가 늘렸다 좁혔다 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군은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무돈이가 좋아하는 말에 과도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독일군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미션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임에도 불구하고 네. 모두가 이걸 일관되게 미션 파서블로 생각했다. 승리할 수 있다고. 과도한 낙관주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 대전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6주,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5개월이면 끝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약점이었던 거고, 결국 여기에는 그들의 승리에 대한, 또 프랑스를 또 그렇게 쉽게 이겼기 때문에 네. 과도한 자신감, 낙관이 제가 봤을 때는 독일군의 가장 큰 약점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러한 긴 종심에 대한 거는 원래 이전 역사에도 수없이 증명이 돼 왔잖아요. 네. 그렇죠. 독일인들이 역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 군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왜 낙관을 해요? 그 당시 소련군을 그만큼 얕잡아보고 얕잡았죠. 있다는 것이고 프랑스 뭐 석권하고 발칸, 그리스 다 석권한 다음에 아 우리 독일은 실력도 있고 운도 따라주는 것 같아. 그냥 한 번 더 그렇게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좀 자만감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당시 소련 침공 계획을 보면은 그 입안 과정부터가 과거와 달리 확실히 좀 독일이 이제 방심하고 있구나, 긴장이 좀 풀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련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련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평탄한 나라일 것이다. 광활한 그냥 평원이 펼쳐진. 소련하면 떠오르는 딱히 막 산 같은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대지의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평탄한 거는 맞는데 네. 평탄하다고 다가 아니죠. 평탄한 곳에도 강이 흐르고 수많은 강 사이사이에 습지대가 있고
숲이 빽빽한 곳도 있고 호수도 있고 얕지만은 언덕들도 있고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거기가 뭐 광활한 흑토지대라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지대일 것 같지만은 이번 전쟁터 보세요. 길가 주변에 이 나무도 곳곳에 빽빽하게 중간중간 숲이 있고 그 안에 강이 다 있고 그 강 사이사이에는 또 이제 야트막한 그런 계곡도 있고 언덕도 있고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그게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소련의 영토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갖다 가르는 저 중간에 거대한 평평해 보이는 저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평평한 곳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때도 잠깐 소개했지만 프리피아티 습지대라고 하고 저 가운데 프리피아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진짜 다 늪지대이고 마른 땅이 별로 없고 당연히 습지대니까 중간중간 빽빽한 숲도 굉장히 많아갖고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거의 무인지대입니다. 그런 곳이 좀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 남쪽까지 저 민스크 남쪽에도 굉장히 빽빽한 숲이 있거든요. 네, 저게 작게 보여도 엄청 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크죠. 저기 잘하면 나라가 들어갈 만큼 큰 거예요. 예, 저 예. 그러면 그 나중에 파르티잔 부대가 그 벨라루스에서 엄청나게 흥하는데요. 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산도 없고 뭐 협곡도 없고 그냥 평지인데 어떻게 파르티잔이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 프리피아티 지대가 너무 넓고요. 보통 그 정규군이 못 들어갈 만큼 이 습지가 많아가지고 파르티잔이 충분히 기거하면서 1000명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약간 로빈 후드가 활약했던 예, 그런 맞습니다. 예. 숲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예. 그리고 또 프리피아티 습지대의 또 동쪽과 남쪽으로 쭉 흐르는 강이 유명한 드네프르 강입니다. 저 드네프르 강도 어마어마하게 큰 강인데 저 멀리 스몰레스크 근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을 해갖고 저 프리피아티 습지대 한쪽 끝을 갖다가 지나서 바로 저쪽에 체르노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게 키예프 쪽, 그러니까 지금의 키우죠. 키우 방향으로 해갖고 크게 우크라이나 갖다가 휘감고 돌아서 저게 흑해까지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이런 자연 장애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네프르강 쪽 그 사이에는 베레지나강, 우리가 나폴레옹의 역사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벨라루스를 통해서 모스크바 쪽으로 갈 때는 저 바로 다오가바강과 드네프르강 저 사이에 통로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 비테프스크와 스몰렌스크 사이, 민스크를 거쳐서 그 사이 통로로 해서 이 모스크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이 대표적인 통로가 돼요. 딱 정해져 있네 통로가. 네. 스몰렌스크. 그리고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1812년에 나폴레옹이 원정한 바로 그곳입니다. 나폴레옹도 동프로이센 쪽에서 출발을 해갖고 네만강을 건너서 빌뉴스로 해갖고 비텝스크 스몰렌스크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들어갔었어요. 저거밖에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저게 가장 저 모스크바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딱 통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쪽은 워낙 습지되고 도로도 안 좋고 숲도 많아갖고 이 대군이 이동하기가 어려운 옛날부터 그런 통로가 있었던 것이고 저 제약에서 바르바로사 작전도 결코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국가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네. 정말 물이 많은 국가들이네요. 네네. 강 넘어가는 게 강이 폭은 되게 좁아요. 우리는 한강, 낙동강 이런 큰 강을 보다 보니까 강폭이 저기가 생각보다 뭐 십수 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많은데 저게 양쪽 사면이 좀 가파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거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다 장애물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더더욱 골치가 아픈 것이 우크라이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자체가 좁습니다. 폴란드 지역에서 오면은 크라쿠프에서 저 리비우 방향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기껏해 한 200k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 남쪽은 카르파티아 산맥이 쫙 길게 펼쳐져 있어갖고 1차 대전 동부전선 때 엄청 저기서 치열하게 싸웠죠. 네, 저기서 뭐 브루실로프 공세도 네, 있고 네. 대격전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저길 갖다가 뚫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점점 뒤로 갈수록 폭이 넓어져요. 그렇네요. 뒤로 갈수록 폭이 점점 더 넓어져 갖고 병력이 어떤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점점 더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독일군이 1차로 작전할 수 있는 대략 한 400에서 500km까지 가면은 레닌그라드나 모스크바 같은 곳에 반밖에 못 갑니다. 그곳이 바로 저 드비나강과 드네프르강 딱 그 지역까지예요. 비텝스크나 모길료프, 키예프까지만 겨우 가고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서 일단 한번 서야 돼요. 그런데 남쪽은 목표가 훨씬 더 멀리 있어요. 거기서부터 2차 세계대전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결국에 지금도 전쟁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돈바스의 돈바스. 광물과 석탄 자원이 네. 풍부한 자원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60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번 가야 번에 돼. 어디를 가건 간에 레닌그라드건 모스크바건 저 돈바스건 주요한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한 번에 못 가고 두 번에 끊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근데 겁니다. 그 두 번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조건이 맞을 때 가장 모든 이상적인 상황일 때 전격전의 최이상량을 성공시켰을 그렇죠. 때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전역이 종결된 다음에 이 작전 이방가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두 번에 끊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한 번 끊어서 갈 때 최대한 많은 적을 섬멸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한 번 더 끊어서 갈 때는 저항이 없을 때. 편하게 네. 저항 없이 넘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최대한 조각을 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바로사 작전의 핵심은 저 주요한 자연 장애물 서쪽에서 최대한 많은 적을 포위하고 박살내서 적의 전투력을 갖다가 확실하게 붕괴를 시켜놓고 나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이 3군을 나눠서 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렇게 지형을 보면 안 나눌 수가 없잖아 일단. 그리고 두 번을 끊어서 정말 이상적으로 작전을 성공시켰을 때 이 모든 군은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거리가 돼버리잖아요. 다시는 못 만나. 그러면 정말 그 얘기한 대로 소련군이 방어에 대실패를 해서 포위 섬멸을 당했을 경우에만 정말 그 다음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된다면 각자 자리에서 정말 완전 분리된 상태로 남의 지역에서 녹아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운명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자 웬만한 이 군인 뺨치는 정확한 식견을 갖고 있네. 이거. 독일군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허준이 없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독소전을 눈앞에서 지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정말 프리피아티 습지대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구나라는 걸 처음 봤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소련군을 섬멸할 것인가? 가장 확실한 섬멸은 포위에서 포켓안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다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찌부란 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동전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런데 저기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프랑스 전역에서는 아르덴으로 뚫고 들어가서 바다 쪽으로 밀고 가갖고 그러니까 한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이 부대가 한 겹으로만 포위망을 치고 밀어붙이면 됐는데 저 광대한 지역은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익 포위를 해야 된다. 양익 포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몇 배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일군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의 강력한 이 기계화 부대로 적을 돌파해서 포위망을 갖다가 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 4개의 기갑 집단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 프리피아티 습지대 위쪽. 북쪽에 네. 저기다 북부 집단군과 중부 집단군을 배치해 갖고 거기에 3개 기갑 집단을 몰아주기로 해요. 맨 북쪽에는 4기갑 집단이 저 내만강 전선을 돌파해서 저쪽은 그래도 왼쪽이 발트로 돼 있으니까 배후를 갖다가 한쪽 팔만 있으면 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쪽 팔로 밀고 가고 그다음 벨라루스 지역은 팔이 2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2기갑 집단, 제3기갑 집단이라는 2개의 큰 팔을 기획을 하는데 남쪽이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팔을 갖다가 입구가 좁기 때문에 좁은 입구로 양팔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에워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원래 에워싸려면 넓게 펼쳐갖고 이렇게 에워싸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서는 저기도 팔을 뻗칠 수 있는 구석이 있어. 왜냐하면 저 남쪽에 보면은 루마니아가 있잖아요. 네. 독일군을 좀 더 많이 배치해갖고 폴란드에서 뚫고 나오는 팔 하나 1기갑 집단이 되는데 그거랑 루마니아에서 뚫고 나오는 팔을 하나 더 만들어갖고 이렇게 에워싸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12군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그리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팔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에워쌀 수밖에 없으니까 저게 작전이 남쪽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과감하게 남쪽을 포기하고 그냥 아예 저 중부 쪽에서만 승부를 걸면 안 될까라고 하니까 그건 또 히틀러가 반대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자원이에요. 자원이다, 자원.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곡창지대와 저 돈바스의 자원지대를 가져야만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길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세 방향에서 팔을 뻗쳐갖고 어떻게든 두 번에 끊어서 소련을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이때 딱 히틀러가 들은 생각이 이거겠네요. 무솔리니 이씨
아, 그리스 맞아요. 이 생각이 들었겠네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참 무리한 작전을 세워놓고서도 독일군이 이걸 상황을 안이하게 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독일의 정보 실패에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앞서서 소련군의 방어 태세를 봤겠지만은 주코프가 총참모장이 되고 엄청난 동원 계획과 엄청난 새로운 부대 배치를 갖다가 시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그 사실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련에 스파이가 부족했어요. 그 당시 독일은 전쟁 이전에 프랑스를 가장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는 스파이 많이 심어놨지만은 소련 쪽에는 스파이망을 많이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어갖고 정보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첩보망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정보 부서들이 되게 파편화돼 있었어요. 소련 같이 이제 중앙 스탈린이 뭐 조르게가 여자랑 노안하는 거 그런 거 다 알 정도로 이게 다 한 군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다 분산돼서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련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물론 소련이 인구가 많다는 그거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인력만큼은 빵빵한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뭐 보병 전력은 좀 많을 수 있겠지만은 1930년대부터 상당수의 기계화 부대, 기갑 부대 그리고 수많은 항공 전력을 갖다가 축적해 오고 빌드업 해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1939년, 40년 들어서 새로운 신형 전차들, 신형 항공기들이 대거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럼 독일군이 소련군에 대해서 아는 얘기는 겨울 전쟁에서 고생했던 소련군과 하렌코에서 고생했던 소련군의 모습만 보고 있었던 건가요? 거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변변치 못한 무기에 인력만 많은 부대니까 이 서부에서 우리가 500km 달려갔고 어쨌건 한번 크게 격파하면은 과거 1차 세계대전 때 그랬듯이 그냥 병력만 믿고서 와 우라 돌격하다가 쉽게 2차전도 끝날 것이다 라는 이런 낙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주에서 4주 사이에 1차 500km 가고 그리고 한 3주, 4주 정도 쉬었다가 2차전을 또 한 3주, 4주 정도 해서 한 번만 더 격파하면은 그 다음에 소련은 완전히 다 털려서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너 달 만에 석 달 안에 끝낸다. 키로를 정복하겠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한번 히틀러와 독일 지도부를 한번 옹호, 변호 한번 해보고 네. 싶은데요. 네. 결국은 1941년 6월에 전쟁을 독일이 일으켰는데 1945년 4월에 졌다라는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 결정이 너무 무리였고 힘들었고 그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게 역사학의 그 장점이자 맹점이거든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원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살펴보는 시기에 여러 옵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낙관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이었지만 다시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당시 영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도 유럽 대륙의 정세를 판단해야지 국가 정책을 세울 수 있기 네.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예상을 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다 독일의 승리를 점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한 정보 분석가가 중불나게 혼자 소련이 이길 것이다 라고 했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뭐 전응 아니냐 바보 아니냐 완전히 그 멍청이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너희 전 재산을 걸고 1941년 6월 21일에 소련이 이기겠느냐 독일이 이기겠느냐 한번 내기를 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독일 쪽에 패를 거는 이런 형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독일과 소련의 군대가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그럼 당연히 독일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작전의 중심의 길이나 예. 수행해야 되는
전체 면적을 따졌을 그 현실적인 때는 고려가.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독일군이 원래 승승장구해 왔고 항상 위기를 덮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성도 생각했고요. 또 하나가 히틀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다 썩어 문드러진 집이다. 그래서 문짝을 한번 땅 걷어차기만 하면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30년대에 소련을 놓고 보면요. 이건 쉽게 말하면 국가의 기틀이 완전히 망가진 나라로 봤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엄청나게 위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홀로도모르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인 적도 있고 그리고 민족 대이동 해가지고 소수 민족들을 여기저기 막 흩어놔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주고 농업 집단화 운동으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고 쉽게 말하면 삐걱거리고 잘 안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한번 쾅 충격을 주면 사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유사 국가로 봤군요. 예.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 놀라운 어떤 결집력과 응집력을 발휘했지만 1941년 6월 현재에서 그때 당시에 소련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쉽게 말하면 근자감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거가 있기는 한 자신감. 1940년 12월 중순 히틀러는 총통지령 21호를 발령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소련 침공이 시작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작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작전명들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죠. 지어졌는데 이거는 이름이 좀 달라요. 예, 보통 독일 군부가 작전명을 정할 때 무슨 청색 작전, 백색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무미건조하게 색깔로 했는데 여기서는 바르바로사라는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붙였죠. 한번 바르바로사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자면 12세기 중후엽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1세가 정식 명칭이고 별명이 바르바로사였어요. 근데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수염이 있는데 이게 붉은 수염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이 바르바가 수염이라는 뜻이고 로사가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라 로사 하면 테라가 땅이고 로사가 붉은이니까 붉은 땅이다. 이런 식인데 1189년에 제3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참여하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는데 1190년에 좀 허무한 결말을 맞아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어떤 강을 건너다가 익사를 하고 맙니다. 예. 익사했다라고 하면 뭐 성공하고 굉장히 멋진 이름이 아니라 안 좋은 이름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그 전설이 생겨나냐면요. 사실은 바르바로사가 죽지 않았다. 쉽니다. 저 독일의 어떤 깊은 숲 속에 깊은 잠에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독일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잠에서 깨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독일을 위기에서 구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설이 퍼져 있던 거예요. 네, 히틀러가 또 오컬트에 또 관심이 예. 굉장히 많잖아요. 동방을 향해서 원정을 한 그리고 독일 민족의 우상인 황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그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제3제국으로서의 어떤 가장 위대한 작전에 딱 예, 걸맞는 예, 이름이네요. 예. 네, 진짜. 이런 식으로 과거와 다른 패턴을 가지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독일 내부의 약간의 그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한 것 같아요. 뭐 쉽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캥기는 게 있긴 하죠. 그렇죠. 나폴레옹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강력했던 나폴레옹이 결국에 이 쓴맛을 보고 몰락의 계기가 된 것이 러시아 원정이었는데 왜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괴벨스의 선전부서가 계속 얘기한 것이 저 볼셰비키들과 유태인의 음모에 맞서서 청소해버려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많이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숭고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신과 우리의 조상님들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계실 이 바르바로사까지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기운이 다 우리 나치 독일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폴란드나 프랑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맞아요. 없었는데 사실 여기는 진짜 그만큼 우리의 명분과 정당성을 가져와야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전쟁이었던 거죠 지금. 근데 뭐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왜 그러냐? 지금 대성공 적격전을 500km 이상을 2번씩 성공시켜야지만 가능한 작전인데 여지껏 제조업 대주고 원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료 대주던 곳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원료며 이런 것들 어디서 구하고 얼마나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준비부터 시작해서 연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병력을 총 320여만을 동원합니다. 네. 사단으로 따지면 145개의 사단인데 독일의 자산을 병력만 놓고 봤을 때 70%를 몰빵했다. 근데 거기에 뭐 전차나 이런 거 다 했으면 그 이상을 몰빵했다. 네. 참고로 여기에 대항하는 소련군 당시 현역 기준으로 따졌을 네. 때 약 570만 명이었습니다. 570만 중에서 서부에는 290만 90만. 명이 있었어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소일 중립조약만 아니었으면 290만밖에 없는 건데 계속. 그리고 또 소련에게는 1,400만의 예비 병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련은 종심도 종심이지만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면도 엄청납니다. 정면도 무려 2,900km예요. 오히려 정면이 지금 더 넓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단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집단군이 또 1차 대전 때 잠깐 나오긴 했지만 뭐 쉽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한 3개에서 4개의 야전군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군 전체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집단군이. 근데 사실 병력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북부 집단군의 구성부터 좀 먼저 보면은 사령관은 레프 원수입니다. 휘하에 3개의 야전군이 있죠. 작전 목표는 이제 레닌그라드가 일단 목표였고 특히 여기에는 흥미로운 게 노르웨이 야전군도 들어와 있었고요. 핀란드 육군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만 북부 집단군의 작전 통제에 들어와 있던 건 아니다. 별도의 작전을 수행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중부 집단군 같은 경우는 사령관이 보크 원수입니다. 휘하에는 4개의 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중부 집단군이 독일군 전체 펀치력의 중심이다.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이제 모스크바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던 남부 집단군의 사령관은 룬트스테트 원수입니다. 휘하에는 4개 군, 또 특이하게 루마니아 3, 4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전군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루마니아는 남부 집단군의 지휘를 또 받습니다. 아, 루마니아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2개의 헝가리 사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이탈리아 사단도 있고. 이탈리아 사단은 빼고 가는 게 낫잖아. 네, 워낙 이 지역에 병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양이라도 채우자. 아 근데 이탈리아 사단은 꼭 생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또 슬로바키아도 약간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네. 스페인에서 의용사단 의용사단도 얘기해줬던 네. 그 아줄사단도 네, 들어오고 들어오고요. 정색군단. 거의 제국군이네요, 여기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단들은 약간 별도의 임무를 또 수행을 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임무 자체가 우크라이나 지역, 곡창 지역, 아까 너무 산업 지역 넓잖아요. 이 확보예요. 흑해연안까지도 아. 너무 넓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집단군은 공통된 목표가 최 박사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소련군 선멸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선멸을 하면서 동시에 목표 지점까지 간다는 게 말이 쉽지. 군대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거의 선멸하면서 그렇죠. 1000km를. 결국에는 이 독일군의 병력 구성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한 게 이제 기갑 집단입니다. 기갑 집단은 이거 집단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군단보다는 크지만 야전군보다는 작은 어떻게 보면 독일식 기동 전담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갑군이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긴 해요. 42년부터 나오긴 하던데 이때는 공식 용어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프랑스 전역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이 전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편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의 약간 임시 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군데 팔을 뻗쳐야 되기 때문에 기갑사단 숫자를 갖다가 늘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 때만 해도 10개 기갑사단이었는데 이걸 2배로 늘려버려요. 네. 근데 이걸 2배로 늘릴 때 정상적이라면은 병력, 장비 다 2배로 해서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독일이 이 당시에 전차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편제를 줄여서 사단 수를 뻥튀기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팔뚝은 좀 얇아지는데 팔을 여러 개 만든 거죠. 1호 전차는 도저히 못 쓸 거니까 여기서는 퇴역 다 시켰죠. 근데 하지만 2호 전차까지 무려 760대를 끌어옵니다. 그다음에 당시 독일군의 주력은 명실상부한 3호 전차예요. 3호 전차. 3호 전차인데 960대가 있었습니다. 보조하는 4호 전차는 430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체코에서 이제 들여왔던 35T 전차가 200대, 38T 전차가 650대 정도 있었고요. 포병에 소속돼 있는 돌격포가 한 250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독일군이 가용할 수 있는 항공기 중에 3,000대를 여기다 갖다 이때 투입한 독일군 전차의 전체 숫자를 보면 3,5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련군은 최대 2만여 대
적게는 15,000여 대 투입이 가능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인 지금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소련군 전차가 이제 보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독일군이 폴란드하고 싸울 때 폴란드 전차는 독일군 전차 났을 때는 에이 상대가 안 되네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딱 보니까 오,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을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아니고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잖아요. 아니 소련 전차가 엄청 단단해진 예. 느낌이 들어요. 근데 소련군은 저기 앞에 보시면 T-26 같은 경전차가 17,000대였어요. 아. 경전차가 17,000대였고 이건 괴물입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저 전차는 뭐예요? KV-1이고 네. 요건 KV-2라는 완전 헤비급 중전차인데 얘는 둘이 합쳐서 한 600대 정도 됐었어요. 저건 10대만 있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기 맨 왼쪽에 보시면 히든 카드 T-34가 한 1000여 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1000여 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독일군 전체 전차 수가 3,500대인데 예. T-35가 1000여 대면 엄청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000대 중에 가동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요? 전체 소련군의 전차 가동률을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40%를 넘지 못했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부품 부족이 심했습니다. 당시에. 부품 부족이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에 소련군이 전차를 많이 만들긴 하는데 이게 훈련하고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전차가 고장이 났을 때 이 고장을 수리하는 게 굉장히 더뎠습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정비병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부족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비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점마다 정비창을 만들어 놓고 수리가 필요한 전차나 뭐 부속품 같은 걸 직접 네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유통 시스템 자체가 소련군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전차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독일도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독일의 125 전차 같은 경우는 다수가 있지만 네. 사실상 실전적 가치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년 별로죠. 2호 전차는 정찰용으로 썼어요. 네. 독일 3호 전차 같은 경우는 주력 전차긴 해요. 근데 네. 주포가 50mm죠, 이게. 이때는 37mm. 37mm. 17mm가 주력이었고 대량력이 50mm가 이제 나오기 막 시작했다. 투입되기 시작했죠. 근데 37mm 갖고는 택도 없죠. 그다음 사실 그나마 이 소련제 중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게 4호 전차죠. 지금. 예. 근데 4호 전차도 안 됩니다. 사호전차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4호 전차 보시면 네. 이게 24구형 단포신이에요. 그나마 3호 전차보다 낫잖아요. 걔가 걔예요 사실. 아니 3억 원, 4억 원, 네. KV2는 흠집도 못 낼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4호는 숫자가 400여 대 좀 넘습니다. 어. 440여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훨씬 더 못 가져온 겁니다. 생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나머지 독일군 전체 전력의 25%를 차지하고 있던 전차가 체코제입니다. 그나마 1, 2호 전차보다는 낫긴 한데 38T 전차는 그나마 쓸만했는데 네. 35T 전차는 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일단은 그러니까 독일군의 전차가 숫자도 숫자인데 성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심스러운 다만 상황인 것 독일군이 같고요. 믿는 건 네. 압도적인 실전 전력이 있었던 전력 거죠. 있고.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능도 성능인데 문제가 뭐냐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병참이 문제입니다. 여러 종류가 섞여 있으니까 결국에는 부품을 정비하거나 뭐 탄약을 하거나 운용하는데 독일도 소련 못지않은 애로사항들이 이미 다 내포되어 있다. 이게 뭐 전차만 가면 다행인데 광대한 기동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트럭이잖아요. 그렇죠. 네. 각종 자동차가 필요한데 이 자동차를 통일된 규격으로 맞출 수가 없고 민간에서 증발한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도 프랑스나 다른 전멸지에서 막 가져와요. 갖고 오니까 회사 뭐 네. 기종 이런 게 다 다르니 각종 트럭과 자동차의 종류가 거의 3,000종이었어요. 네. 3,000종.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많아요? 세부 아. 모델들이 또 다르잖아요. 연식 다르고 난리가 아니었죠. 특히 뭐 독일군 하면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죠. 질. 질에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아까 이제 히틀러가 기갑사단의 증설을 요구를 하면서 일반 보병사단들이 가지고 있던 트럭과 차량들을 다 이쪽으로 넘겨주게 다 됩니다. 증발해서 보내. 그러면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쨌든 소탕하고 그나마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기갑부대랑 스피드를 맞춰야 되는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죠. 벌어지면은 그들이 원하는 속도대로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양팔이 아무리 빨리 뻗으면 뭐해? 몸이 묶어더라. 그러니까 뭐 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당시에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장갑차를. 네. 반궤도 장갑차를 만들어서 전차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곳에 다 그렇죠.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수백만 마리의 말 끌어오고 네.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병 사단들 자체도 이 병력을 채우다 보니까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서 예전에는 경험 많은 독일군이었었는데 지금은 신병들이 막 신병들이 들어오게 됐고 많군요. 아. 그나마 더 많이 데려오려고 기초군사훈련도 원래는 4개월이었어요. 네. 2달로 줄입니다. 아니 훈련의 국가가 독일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자님 예전에 말씀하신 그 뭐 병사들까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독일군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죠. 그렇죠. 사실. 상대적으로 소련에 비해 훌륭할 뿐이지 사실 옛날 그
소수 정예의 독일군의 느낌은 이제는 아닌 거다. 아 그래도 이때까지 제대로 전차전의 실전을 경험한 국가는 독일군 그렇죠. 전차전. 당연하죠. 이게 사실 독소전 초기에 진가를 발휘하긴 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포병이에요. 역시 소련 하면 포죠. 포병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11만 문 정도가 있습니다. 우와. 독일은 약 7,200여 문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요? 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언제든지 부르면 날아오는 수투카가 있었기 때문에 수투카가 훨씬 더 효용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지휘관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요, 네. 저희가 스페인 내전에서 결코 소련 공군이 약하지 않다는 건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들으셨잖아요, 유 교수님. 예. 히틀러와 장군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다라는 발언 이거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기 위한 필요한 물자. 연료. 석유. 네. 네. 혹자는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네.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찾아냈다. 네. 그걸로 뭐 영국 항공전이랑 이 소련 침공 바바로스 작전을 감당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낸 양을 보니까 70만 톤 정도 찾아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독일의 전시 소모량 80만 톤에서 100만 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분 정도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월간 소비량 정도밖에 네. 없었다. 독일의 어떤 석유는 루마니아 그 원전에서 한 30%, 35%가 나왔고 상당수가 지금 합성유로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루마니아 유명한 플로이슈트전이 있었지만 거기선 월 한 10만 톤 그 네. 정도밖에 조달 못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몇 번 봤었던 합성 석유, 석탄을 액화시켜서 만든 석유로 상당수를 조달했고 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또 있어요? 이 석유를 독일군만 쓰는 게 아니야. 이탈리아도 나눠줬어야 됐어요. 아니 무솔리니가 점거한 곳 중에 북아프리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석유 안 나와요? 북아프리카는 당시에 석유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갔으면 안 줄 것 같은데. 당시엔 중동에서 석유 자원이 개발된 곳이 이란, 이란, 페르시아밖에 없었어요. 아, 영국만 가져가고 있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비축해놓은 물자가 한 3개월치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12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자원이 다 떨어지기 전에라도 사실 12주에는 반드시 4, 5개월 내에는 아, 끊어줘야 이제 되는 거예요. 뽑으면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독일군이라면 12주 만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가진 게 12주 만에 안 하면 우리 큰일 나. 라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 고집했던 것이 그 자원이 다 떨어지기 전에 소련의 자원지대를 빨리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히틀러의 현실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네요.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 장군들을 보면서 항상 그 혀를 끌끌 찼던 것이 독일 장군들은 너무 경제를 몰라 이렇게. 아니 그렇지만 소련군과 독일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전을 입안하고 실행해봤던 그 경험. 그렇죠. 해봤어? 이것이 차이가 있고요. 독일군 병사들의 경험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창끝을 날카롭게 세운 예봉, 그 사령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단군 지휘관이라든가 야전군 지휘관 다 보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역시 가장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각 기갑 집단 사령관들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대리안 장군 먼저 살펴본다면은 독특한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뭐 보병이나 포병 이쪽 병과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음 이제 배치된 병과가 통신병과였어요. 독특합니다, 되게. 통신병과라는 것이 그 당시 뭐 저희가 무선전신 얘기를 했지만은 일종의 기술병과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네. 굉장히 다양한 또 정보 분석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키워오면서 야 지금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의 진보가 앞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몸소 느껴왔던 인물입니다. 그때서부터 이 전차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밀떡의 느낌이 있었네, 구데리안. 젖어들기 시작한다. 네, 특히 구데리안을 많이 이끌어준 게 그 당시 오스발트 루츠 장군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독일 차량부대 차량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발트 루츠가 야, 우리 독일군 앞으로 차량화해서 대규모 기동전을 펼쳐야 돼라고 할 때 장군님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짝을 이뤄갖고 이걸 막 선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유명한 악동판서죠. 네. 많은 기갑병들의 피를 끓게 했던 책은 맞아요. 근데 그게 1차 대전 때 통신병과에 있다가 네. 지금 이렇게 전차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 두 개가 맞닿아
딱 들어서 이 시너지를 내는 순간 굉장한 효과를 그렇죠. 기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잘 맞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도 운이 참 좋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맞아요. 네. 독일 전차의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사실 맷집이라든가 화력은 약하지만 다 무전기를 장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구데리안이 통신병과했던 영향이 있습니다. 기술도 기술인데 운용에 대한 거를 미리 깨우친 거네요. 그리고 또 구데리안도 운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역할. 위에 모셨던 오스발트 루츠처럼 오히려 조금 더 관록이 있는 양반들이 히틀러 집권 뒤에 숙청을 당합니다. 오스발트 루츠만 해도 대표적으로 왕정을 황제를 지지하는 이런 쪽 사람들을 복구주의자. 쳐냅니다. 과거 군벌 아 출신. 이거 구체제 인간들이 하면서 쳐내면서 구데리안이 소위 말하는 기갑전 파들의 가장 선임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에 기갑 부대의 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직접 다 그 부대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가설을 갖다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봤듯이 19군단을 이끌고 폴란드 전역, 프랑스 전역에서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쟤는 너무 나대, 좀 말려야 돼라고 하지만은 결과로서 승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상급 대장으로 별 4개짜리 대장으로 올라가고 이 강력한 제2기갑 집단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전차를 1000대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엄청나네. 다만 구데리안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적이 많아요. 독불 장군이에요. 그- 독불 장군. 어떤 장군은 구데리안한테 결투도 신청합니다. 장갑을 확 던져. 그 정도예요. 이게 그만큼 저돌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다 이거 돼? 라고 했을 때 된다고 내가 해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싸우고 투쟁해가면서 올라가는데 좀 충돌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또 그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슈넬레 하인츠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인츠.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익숙하잖아요.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갖고 오라니까 막 이렇게 닥달하는 상사 있잖아요. 동료 장군들 사이에서는 나 쟤랑 엮이기 싫어. 동료와 그런 분위기였다. 직속 부하들은 제일 싫어하죠. 자, 그 다음으로 볼 인물이 이미 프랑스 전역에서도 봤었던 제1기갑 집단 사령관 클라이스트 장군입니다. 유명하죠. 클라이스트 장군은 프랑스 전역까지만 해도 구데리안의 상사였잖아요. 엄청 또 구데리안 사이 말리려고. 진짜. 그 당시에는 기갑전에 대해서 좀 약간 시니컬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구데리안의 성공을 보고서 이게 대세에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배경이 있습니다. 에발트 폰 클라이스잖아요. 폰이 붙으면 귀족이지 귀족. 않습니까? 근데 폰 클라이스트는 진짜 프로이센의 명문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거의 한 16세기 그때까지 올라가고 이미 조상들 중에서 엄청난 장군들을 무더기로 배출한 명문가였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뒤에 있던 사람의 반대하던 작전을 흡수해서 나도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뼛속 깊이 보수층인데 네. 보수 중에서도 왕정주의자. 그럼 히틀러 때 수총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충성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옷을 벗었었어요. 전역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고서 고위 지휘관이 모자라니까 재소집된 겁니다. 유고 침공할 때 그 당시에 이 클라이스트의 기갑 집단이 유고를 갖다 그냥 쫙 석권해 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진군할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성격 자체가 딱 보면 알겠지만은 좀 기품이 있어요. 네, 젠틀하고 특히 이 양반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나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잘 얘기하겠지만은 소련에 쳐들어간 다음에도 소련 인민들을 굉장히 잘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학살극 같은 거를 벌이지 않았군요.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 휘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철저히 징계하고 그래서 클라이스트가 담당한 구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련 사람들이 독일 편에 협력을 하고 전향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요? 오히려 소련인들 자기 편을 만들고. 인민들이 클라이스트를 존경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1차 세계대전 그 구독일군의 전통을 잘 이어오면서 새 시대의 이 새로운 기동전에 다리를 적응한 놓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왕정파이기도 하고 귀족이기도 하고 결국 나치에 의해서 옷을 벗었는데 나치가 다시 복귀를 하라고 했을 때
장군의 옷을 입고 다시 복귀를 했다? 아, 근데 또 나보단 군이 좋은 그 거죠. 아이덴티티가 군에 있다는. 군인 나는 군인이다. 네. 그다음 이제 중부 집단군에서 또 하나의 구데리안과 함께 왼쪽 팔을 담당할 이게 바로 제 3기갑 집단인데 이 기갑 집단 사령관은 헤르만 호트, 호트. 네. 별명이 있죠. 파파 호트로 유명한 장군입니다. 파우트? 뭔가 느낌이 좋죠. 그러니까 이 부하들한테 신망이 굉장히 두터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호트라고 불릴 정도로 헤르만 호트가 많이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배우려고 했어요. 나이 먹어서도. 되게 나이 먹으면은 자기 어렸을 때 관성에 젖어갖고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야 뭐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나도 그럼 해볼까? 라고 하면서 좀 가르쳐줘. 열정 있는 분이네.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갖고 예, 있었네. 옆에 구대리안을 이렇게 잘 한다면서 나도 좀 따라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점점점 그 기동전 조류에 잘 적응을 해나갑니다. 아. 그러면서 폴란드 전역과 프랑스 전역에서 구데리안과 마찬가지로 이웃 군단장으로서 활약했죠. 성공적인 역할을 해내죠. 네. 그러면서도 저분은 인품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 양반도. 구데리안과는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호트가 아니라 파파우트라고 불릴 정도였으면 뭔가가 있겠죠. 프랑스 전역 때 저 때 밑에 데리고 갔던 사단이 2개가 있었는데 5기갑 사단이랑 7기갑 사단이었는데 롬메리 있어. 바로 7기갑 사단장이 롬멜이었죠. 롬멜도 굉장히 대가 센 사람 아니겠습니까? 되게 나대는 스타일인데 그런 캐릭터가 강한 지휘관들도 잘 다독여가면서 구슬려가면서 끌고 가는 그런 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덕장의 면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데리안과 다르게 호트 장군은 주변 장군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호트는 지적이고 말도 잘 통하고 동료로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도 그 아빠라는 별명처럼 자상하게 힘들어? 아휴, 다 그렇지. 내가 다 이해해. 그러니까 뭐 하지만 우리 좀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약간 클라이스트에 비해서는 사상면에서 조금은 약간 박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치가 선전하던 대의. 이거는 저 볼셰비키들, 유대인 놈들에 맞서서 쓸어버린다. 우리가 하나의 성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엔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트를 보면서 우리가 당시 일반적인 독일군의 정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보수적인 장군들도 그 당시에 나치의 모든 것엔 동조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동방의 야만인 볼셰비키들 그리고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도 뭐 좀 지저분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독일 보수적인 군인의 아주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빠진 게 이제 제4기갑 집단 북부 집단군에서 했던 에리 회프너 장군인데 에리 회프너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가 자세히는 안 말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진짜 나치를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나중에 히틀러 암살 음모 사건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요 장군들의 지금 성향을 들어보면 사실 성향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이상향도 달라요. 이러면 작전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좀 근데 틀어지거나 하는 이런 건 없었습니까? 구데리안하고 호트는 되게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전 개념 자체가 비슷하고 그래서 둘이 어차피 같이 추구하는 방향에 갔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갑니다. 이 사람들. 결국은 전격전, 기갑에 대한 이해는 비슷하기 때문에 네. 구데리안과 호트는 동업자 의식이 같이 군단장으로 비슷한 페이스로 승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의식이 강했고 우리가 뭐 구데리안만 뛰어난 지휘관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갑전의 지휘 능력에 있어서는 헤르만 호트가 한 수 위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 있습니다. 300만이 넘는 대군이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베스가 장악한 선전부서에서 저 무도한 볼셰비키들의 적화 책동에 맞서서 우리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기에 먼저 침공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벽 3시 15분에 20mm 기관포로 딱 긁으면서 지나가니까 그냥 뭐 지상에 있던 항공기들이 그대로 그냥 불바다가 돼버렸죠. 비행기들을 뭐 숲속으로 숨긴다든가 전혀 예방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마치 인천공항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탈린 동지가 분명히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네. 소련군 제2전차사단이 반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단 한 달 KV-2가 교두보 후반까지 들어옵니다. 근데요. KV-2는 이 포가 152mm 포를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진짜. 웬만한 소련군 전차는 우리 고폭탄 쏘니까 다 작살나더라. 쐈어요. 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돌립니다. 일개 사단 전체의 진격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장판교 장비네.